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근의 현세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우유인데요. 다른 제품들도 그렇지만 우유는 특히 어떤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영상의 목적이 유기농이 정말 좋으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이런 명백한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제품이 혹시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꼭 당장 중단해야 된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고를 때 제일 좀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영상의 목적이지, 어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유는 다음번에 설명드릴 계란과 마찬가지로 먹어야 된다,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것이고, 우유를 드시기로 선택한 분들 중에서 좋은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자, 먼저 유기농 우유가 정말 좋은 것인가, 그리고 유기농이 무항생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들 사실 진료실에 제가 많이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기농이 무항생제의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항생제는 조금 더 협소한 의미에서의 유기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유기농이란 젖소나 아니면 이제 계란 같은 경우 닭을 사육할 때 그 사료 자체가 유기농 사료여야만 유기농 인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료뿐만이 아니고요, 축사 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어떤 운동장, 그런 공간을 확보했을 때만 유기농 조건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인증했을 때 유기농이 되는 반면, 무항생제 인증이란 것은 아주 조그만 극미량의 항생제도 검출되지 않아야만 무항생제 인증이 되는 거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유기농 사료하고는 무항생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유기농에서도 항생제가 혹시라도 검출이 되느냐 하면, 유기농 우유는 물론이고요, 일반 우유에서도 항생제 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우유에 성장 촉진제를 넣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 성장 촉진제나 항생제가 우유에서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검사에서 일정 수준의 소량의 항생제만 검출돼도 즉각 전량 폐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어떤 유기농 우유나 무항생제 우유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마트에서 대중적인 우유를 드신다고 해도 항생제로부터 안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유기농 우유는 항생제의 걱정은 전혀 없고요, 사료마저도 유기농이고, 또한 젖소가 일정한 공간에서 충분히 운동하고 움직였던 소라는 것을 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우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료라는 것이 농약이나 어떤 제초제, 화학적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넌 GMO 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농 마크가 없는 우유에 비해서는 당연히 젖소가 건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기농 우유를 추천을 드리고요, 무항생제는 그러니까 축산 농가 입장에서도 갱신하기는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것에 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의미한 인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그 기준이 일반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지방, 무지방이 좋은지. 근데 이것도 세계적인 추세가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권고하는 게 이제 지금 의학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검진에서 최근에 저지방 우유로 바로 바꿔야 되는 연령대가 무려 24개월로 정말 낮아졌어요. 원래는 이제 좀 큰 아이들도 성인들도 일반 우유를 대부분 먹었다면, 포화지방의 우려 때문에 지금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으로 먹어서 권고드리고 있고요. 시생활 중에 포화지방을 이미 다른 음식을 통해서 많이 사실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더 이면 포화지방이 들어오는 것을 좀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사실 달라요. 저도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다른 군것질을 거의 안 하고 식사량도 적고 객관적인 검사상 체지방이 굉장히 낮을 때는 일반 우유를 오히려 권장하는데, 사실 무지방을 먹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대부분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정말 몸에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운동량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지방을 권장하는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저지방이나 무지방은 가공 과정에서 나쁜 물질이 첨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영양적인 문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멸균 우유도 일반 생우유와 영양소 측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멸균 우유는 몸에 유익한 생균들, 유익균은 파괴되고 소화효소나 단백 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에 변형이 있다는 점에서 생우유보다 부족하다는 것이지 멸균 우유가 영양학적으로도 떨어진다거나 절대 먹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우유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소아과학회 입장에서도 생우유를 권장하나 멸균 우유가 나쁘다고 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지방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지방에서 나쁜 물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우유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의 함량을 좀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지방, 무지방 중에서도 당이 은근히 많은 경우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군것질 함량 자체가 되게 적거나 군것질 거의 안 하고 고기도 거의 안 먹는 한마디로 입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아이에게까지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어떤 천편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원칙은 하나고 아이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됩니다. 균형 잡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유기농 우유고 또 예를 들어 저지방 우유를 골랐어요. 이 A, and B를 다 충족한 우유는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거 추가하자면 단일 목장에서 나왔나? 이거를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목장 말 그대로 하나의 목장에서 집유된 우유만 출하하는 거를 말해요. 사실 그래야 유기농 우유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목장을 다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무항생제 이런 거는 많이들 아시고 또 목초 우유 이런 거는 많이 아시는데 단일 목장이니까 이거를 점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단일 목장까지 점거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단일 목장 이런 조건까지 또 추려볼 수 있겠고 그것에 부합되는 제품들 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유병 담은 그 패키지 재질이 안전한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리병 우유가 없잖아요, 거의. 근데 유리병이 제일 좋은 건 맞는데 이런 종이나 플라스틱에 담겨 있더라도 따뜻한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기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심지어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겨 있더라도 아무 우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는 가끔 아이가 우유를 안 먹는데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먹는다. 그렇게라도 먹이는 게 아니라는데 저는 그거를 우유로 보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원유도 아니고 환원유라고 하는 어떤 탈지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유크림을 다시 넣어서 만드는 다른 종류의 우유예요. 물론 원유를 가지고 만든 빙그레 바나나 우유도 있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는 원유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좋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음료수에 불과해요. 저는 그런 설탕 균, 그러니까 백설탕 그리고 액상과당을 넣은 딸기우유, 바나나, 초코우유를 먹는 것은 우유 대체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일찌감치 음료수기에 발을 들여놓는 첫걸음이다. 굉장히 하지 마시라고 저희들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나오는 우유는 파스테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파스테르 발효 목장 유산균 우유예요. 이름에서 조금 시사를 하고 있죠. 일단 이 우유가 무항생제 인증 목장 우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기농일까요, 아닐까요? 퀴즈. 유기농은 아닌 거예요. 네. 유기농이 더 상해 개념이고 더 아무래도 유기 사료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연히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하지 무항생제를 먼저 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유기농, 앤드 무항생제 이런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는 젖소를 사육할 때 유기농 사료를 주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항생제는 거의 투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거의 100%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젖소가 아플 때 있잖아요. 근데 유기농만 해도 젖소가 아플 때 수의사 처방 하에 처방이 가능해요. 항생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 착유를 하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무항생제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먹을 우유에 항생제가 아주 극매량도 없게 하기 위해서 아픈 젖소에게 항생제 투여하는 것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튼 이 바른목장 파스텔 유산균 우유는 무항생제 우유이지만 유기농은 아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저지방은 아니에요. 일반 홀밀크, 일반 우유입니다. 좋은 점은 우리가 보통 고온살균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우유들이 대체로는 130도 이상에서 한 2초 이상 살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나쁜 잡균들이 다 사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온 살균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저온 살균이 좋나요?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나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온 살균이 좋아요. 사실 저온 살균은 한 63도에서 65도 정도로 낮은 농도를 하되 한 30분 정도로 길게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가격대가 높은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유기농이 무항생제인지는 갱신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저온 살균의 비용들이 여기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 파스텔 우유도 63도에서 저온 살균한 우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우유의 효소들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보존이 되고 단백질 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완벽한 우유가 되겠죠. 또 좋은 점, 단일 목장 우유예요. 제가 알기로는 단일 목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를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과목장. 이거 정말 많이 먹는 우유인데 사과목장 유기농 저지방이고 무항생제 저지방 우유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무항생제 둘 다 저지방 우유. 이렇게 같은 브랜드에서 다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목장 유기농은 항생제도 거의 없겠지만 유기농 사료를 먹인 젖소에서 나온 우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항생제 우유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그냥 항생제나 호르몬제는 없다. 이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둘의 차이는 이 무항생제 우유가 저온 살균을 해요. 저온 살균 우유지만 유기농은 아닌 거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유기농 저지방 우유 같은 경우는 75도 정도에서 15초 살균. 요게 이제 보통 아주 고온 130도는 아니고 저온 살균 65도도 아닌 한 2도에서 75도에서 15초 살균하는 게 오늘 소개해드린 좀 프리미엄 우유인데 저온 살균은 아닌 대부분의 우유가 이 정도에서 살균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좋은 균의 보존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지방 우유 소개해드릴게요. 무지방 우유도 정말 많은데 무지방이면서 유기농인 우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추천해드리는 바른 유기농 무지방 우유. 이거는 이제 마켓컬리에서 판매합니다. 바른 우유 연구소라는 네임을 갖고 있고요. 바른 유기농 무지방 우유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의 포화지방을 갖고 있어요. 보통 저지방류가 한 1에서 2% 그리고 무지방이 0.5에서 1% 정도 포화지방을 갖고 있는데 요 바른 유기농 무지방 우유가 포화지방 1% 정도이고 또 좋은 점은 단일 목장이에요. 그 단일 목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우유를 무지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마찬가지로 72도에서 75도 살균 정도로 중간 5도 정도로 살균을 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우유가 남았는데 목초우유 좋냐는 질문 많이들 들으시죠. 그게 정말 좋을까? 너무 비싼데 의미가 있을까? 근데 목초우유가 좋은 이유는요, 그냥 풀을 먹고 자라고 뭐 아무래도 방목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소여서만은 아니에요. 사실 오메가3, 6의 비율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제 1대4가 WHO가 권장하는 그 비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오메가3는 거의 안 먹고 6는 많이 먹거든요. 오메가6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메가6도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인데 우리가 먹는 육류에 굉장히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곡류,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많은 그 식용유를 이용한 음식들에 오메가6는 많은데 오메가3는 거의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먹지 않으면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우리가 영양제로 먹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생활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대부분 오메가3, 6의 그 레이셔가 대부분은 1대10에서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율이 불균형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왜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걸까라고 물으신다면 이 6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몸이 만성염증 상태와 비만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내분비 질환, 이런 대사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유라도 이 비율이 좋은 걸 먹어야 된다. 보시면 오메가3 우유 이렇게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우유는 이름이 아예 1대4인 우유가 있어요. 그리고 연세우유에서 나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연세우유에서 나온 무항생제 유기농 우유인데 거기도 밑에 오메가 밸런스를 1대4로 맞추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원래 젖소 사육할 때요, 이 목초와 곡물 사료의 배합이 한 45대 5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초를 최소한 반에 좀 못 미치는 정도로는 줘야 된다. 그래야 이 비율이 적합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목초는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곡류를 먹어야 살이 잘 찌고 전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곡물 사료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우유가요 1대10이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표기가 안 되고 우리 목장 우유는 1대4라고 굳이 강조 안 하면 아마 오메가6의 비율이 높아서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초만 먹여서 이 비율을 잘 보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목초나 거의 안 먹이고 오메가3를 인공적으로 투여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 비율을 맞춘 우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범산 목장의 유기농 우유는요, 물론 무지방 저지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희 무지방 안 먹고 있는데 무지방으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보호자들께 많이만 안 먹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이러면서 우유를 물처럼 먹어요. 하루에 500을 먹어요. 이러면은 안 되는데 적절히 포화지방을 알아서 균형 있게 섭취한다면 일반 우유를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먹는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범산목장 유기농 목초 우유는 저지방은 아니지만 유기농이고 목초우유이고 단일 목장이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 찾은 게 제주 청초밭 목장에서 출하된 유기농 우유입니다. 제가 찾은 거고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마켓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목초만 먹여서 그런지 비율이 무려 1대 1.8 정도로 1대4가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니까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로 비율이 좋은 우유가 사실 더 있을까 싶을 정도이고요. 아무래도 좀 곡류가 진짜 없다 보니 제가 개인적인 느낌일 수는 있지만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제 취향이야라고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두 목장 다 72도 정도 15초 살균이라서 모든 균이 초고온에서 살균된 우유는 아니니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가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우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추천하는 우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유는 이거를 언급을 할지 약간 고민했는데 가끔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유 얘기하면 카제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카제인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새 우유랑 자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베타 카제인 종류 중에 A1 카제인 같은 경우는 BCM7이라고 하는 조금 안 좋은 성분으로 추정되는 물질 때문에 자폐나 ADHD, 여러 가지 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논문은 많아요. 근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A2가 더 좋은 카제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소위 김태희 분유라고 해서 애기들 프리미엄 분유 중에 굉장히 핫한 게 있잖아요. A2 분유. 그런 것이 이제 A2 밀크.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A2 우유는 없어요. 이 A1과 A2를 가름짓는 게 결국 유전자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A2 도미넌트한 젖소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량 생산을 위한 사육 방식이나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제는 A1 도미넌트한 젖소들로 유전자 변이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젖소들, 전 세계 한 30%만 A2 도미넌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2 우유를 먹고 싶은 분들이 호주산 멸균 우유를 수입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A2 우유를 수입하고 있죠. 그러나 A2가 가장 좋다, A2만이 좋다 이런 거는 과거에 사냥류만 한 게 없다 이런 것만큼 이렇게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우유에 비해서 멸균 우유를 더 이렇게 메인 우유로 먹는 거는 조금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방식이라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유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하고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